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한국은 21세기판 우생학의 실험실이다. 조만간 뛰어난 인간들만 남는 나라가 될 것이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외국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입 밖으로 공공연히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생물학과 경제학을 하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이야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엄청 낮은 출산율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생학을 아십니까? 20세기 전반기만 해도 기승을 부리던 생물학의 한 하부 분야였는데요. 요컨대 어떤 생물종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을 살아남게 하고 열등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을 없애거나 불임시수를 해버려서 계속 종 전체를 우월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동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실로 파괴적인 논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나치는 이른바 인종위생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태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몇만 명 단위로 강제 불임 시술이 이루어진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비윤리성 때문에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금기시되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런데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이 우생학의 관점을 되살린 사회이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수익 창출 능력에 있어서 천차만별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와 같이 엄청난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평생 가도 월소득이 얼마를 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넘어서서 아예 수익 창출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누구는 이러한 현상을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인적 자본 이론의 안목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능력을 고르게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그걸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있어서 뛰어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소득과 자산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요컨대 우생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전자와 DNA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인적 자본 이론은 시장 경제에서의 수익 창출 능력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실상 우월한 개인과 열등한 개인으로 인간을 나누어서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제 친구의 입으로 전해드린 그 외국 사람들의 일부의 시각, 즉 한국은 지금 우생학의 실험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뛰어난 인간만 남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국에는 나치가 집권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강제 불임 시술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계급적, 계층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의 저서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 따르면 저출산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10명 중 9명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아이들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고소득층에서는 아이를 낳는 가구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금 말씀드린 우생학과 인적 자본의 이론이 갖는 평행성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야말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수한 생산성을 지닌 인적 자본이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한 생산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유전자를 뒤져서 학살이나 불임을 행하는 나치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권력은 없어졌지만 무시무시한 경쟁사회 대한민국에서는 시장경제의 이름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식을 낳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20세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우생학의 실험이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어디서 가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대느냐, 뭐 이런 분노가 치미시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즉 인구가 확 줄어든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 전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들이 내놓는 예측이라면 예측이니까요. 더 뛰어난 인적 자본만 남기고 생산성도 떨어지면서 괜히 집만 되는 사람들은 덜어내게 되니까 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황당하게 들리기는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대의 경제학과 현대의 사회 이론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논리이고요. 또 적지 않은 보수적인 이들이 여기에 찬동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반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도덕 철학자나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이 위험할 정도의 비윤리성과 도발성을 담고 있다고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그런 측면을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명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과학성의 측면입니다. 즉, 과연 그렇게 우수한 인적 자본만이 아이를 낳고 나머지가 다 도태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 교수인 윌리엄 무어가 90년대에 행했던 실험인데요. 먼저 무어 교수는 닭장 하나에 암탉 9마리를 넣고서 그중 가장 알을 많이 낳는, 즉 생산성이 뛰어난 암탉 1마리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암탉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자식들로 닭장을 다시 채워버리는 식으로 반복합니다. 요컨대 각 세대에서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암탉 1마리만 남겨가지고 그 씨로 닭장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슈퍼 암탉들의 유전자만 고스란히 물려받은 닭장은 과연 엄청난 생산성을 자랑하는 그런 닭장이 되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알을 많이 낳는 암탉은요, 힘도 세고 또 다른 암탉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탉을 골라서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그 씨를 아주 순수하게 정제시켜 놓았으니까 바로 몇 세대 만에 이른바 사이코패스 암탉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서는요, 이 슈퍼 암탉 1마리가 다른 암탉들 8마리 중에서 6마리를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2마리도 뭐 닭털이 다 뜯겨가지고 영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어 교수는 또 동시에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같이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암탉 개체들의 생산성을 비교한 게 아니고요, 닭장 단위로 비교를 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A 닭장이 있고 B 닭장이 있고 C 닭장 등등등이 있다고 했을 적에 그중 집단적으로 알을 제일 많이 낳는 닭장이 어디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닭장, 예컨대 A 닭장을 통째로 잡아가지고 그 닭장 안에 있는 암탉들 모두가 다음 세대의 암탉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불과 몇 세대 가기도 전에 생산성이 무려 160%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닭들도 전혀 싸우지 않아가지고 아주 예쁜 닭털들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이른바 뛰어난 개인이라는 신화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 세상에 또 자연에 좋기만 한 특질,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이런 특질만 가진 개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을 많이 낳는 암탉은 힘이 세고 또 다른 개체들을 억압하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은요,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연쇄살인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뛰어난 인적 자본만을 솎아내가지고 그 자손들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었을 적에 그 세상이 과연 생산성의 낙원이 될지, 아니면은 각자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 서로를 해치고 박살내는
아수라장 생지옥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생산성이라는 게 과연 개체의 성질이냐 아니면 집단 전체의 성질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암탉이 다른 암탉보다 알을 더 잘 낳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그 암탉이라는 개체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암탉이 조건 및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만약 둘 다라면 그 배분 비율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모두 아주 세심히 따져볼 문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 다른 팀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변함없는 생산성과 골문수를 터뜨려 줄 것이다, 이런 보장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의 저하가 계급적 계층적으로 차이가 나는 현상, 즉 소득에 따라서 출산율의 폭이 결정되는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행여 조금이라도 이게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생학의 잔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인적 자본이라는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인적 자본의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짧은 책을 지금 쓰고 있고요. 출간할 예정입니다. 자연과 인간 세상에는요, 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수리 모델, 이런 거를 넘어서는 효율적이기만 한 인적 자본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적 자본이 누적되는 세상이란 효율성이나 생산성과 거리가 먼, 서로가 서로를 해코지하고 등에 칼을 꽂는 끔찍한 사이코패스의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독한 경쟁, 또 지독한 효율성의 추구가 사람들을, 또 사회 전체를 채찍질을 하면서 반세기가 넘게 달려온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저출산율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산과 소득을 놓고 극도의 경쟁을 벌여온 결과 이제 그 경쟁의 성패에 따라서 출산 여부까지 좌우되는 상황에 와 있으니까 사실 이 변형된 우생학의 실험실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실험의 성격을 이제부터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또 이 실험실을 어떤 곳으로 만들 것이냐, 이건 물론 아직 열려있는 문제입니다. 진짜 실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홍기빈 클럽은 이 변해나가는 실험의 궤적을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스탠바이, 저희 홍기빈 클럽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